이런 식으로 연준 내부가 이렇게 분열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 네. 제 경험상. 결국에는 물가하고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셧다운으로 10월달 데이터가 안 나온답니다. 내전이 엄청 클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연준이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인하하고 양쪽 하나로 돈을 푼다. 그러면은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할 거고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약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건 매파적인 거죠. 대차대조표를 늘리자는 건 완화적인 거죠. 그러면은 긴축을 하면서 완화라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뉴욕장 빠진 걸 가지고 대부분의 시황에서는 상당 부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가능성을 갖다가 뭐 이제 50대 50 절반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이. 네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달러 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인데 약간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연준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압박이 큰 거 아니냐. 네. 금융억압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도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꽤 많이 될 거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될 거야. 그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미국 연준 내에서 꽤 큰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3%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제가 이제 수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저기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네. 저 소장님하고 저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경제 문제인데 네. A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A라는 국가는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4년 6개월째 넘어섰다. 4년 6개월째. 예, 그러니까 물가가 꽤 높다 이 얘기입니다. 목표치를 확실히 넘어섰어요. 목표치 2%인데 3%래요. 4년 6개월째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률을 바라보면은 실업률은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고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라서 고용 사이드의 문제는 크지 않아 보인대요. 얼추 들으니까 이 A라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대충 뭐 올려도 되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네. 세 네. 번째는 자산 시장이 특히 주식 시장이 에브리데이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더더욱 미국 자산 같네.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저기 이 문제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생은 A 국가의 중앙은행은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1번 1번. 금리를 인상한다. 어. 2번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했을 때 뭘로 푸셔야겠습니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뭔가 찍기는 찍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출제 교수의 의도를 잘 모르겠고 만약에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답은 돼 있어요. 답은 별도로 해서 주관식이라면. 근데 객관식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이면은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학생이라서 푸신다면 뭘로 푸시겠습니까 이거? 이것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죠. 글쎄. 교과서에 이런 책대로 한다면은 올려야죠 무조건. 올려야지. 근데 미국은 지금 내년까지 4번 5번 내리라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주관식 쓰고 싶었던 얘기인데. 세상은 유지경인 거죠. 오야가 인명권자가 자꾸 내리라고. 트럼프는 1.5까지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연준도 지금 현재 내부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물가하고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셧다운으로 10월달 데이터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셧다운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하필이면 이 내전이 엄청 클 때 안 나오잖아요. 참 아다리라는 표현이 맞나요? 참 애매한 순간이죠. 캐비넷의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실업률 뭐 나중에라도 뭐 10월달 실업률이 어땠을지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영원히 그거는 뭐 파악 안 될 수도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감들이 좀 많이 연준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음. 근데 또 요거하고 또 별도로 어떤 게 또 나오고 있냐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이제 멈추잖아요. 12월 예. 1일부로. 예. 양적 긴축을 멈추고 오히려 양적 완화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두 명이 얘기했거든요. 두 명이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한 명이 방금 말씀하신 윌리엄스 총재. 존 윌리엄스하고 또. 그 사람이 있고 로리 로건이라고 아.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있어요. 근데 댈러스 연은 총재이 로리 로건인데 그분이 2019년도 레포 사태 때 존 윌리엄스 밑에서 뉴욕 연은에서 그 레포 사태 때 데스크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레포 사태 수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로리 로건이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아. 적어도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근데 이 로리 로건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만약 단기 자금 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양적 완화로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자산 매입이라고. 그렇죠.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한 지 일주일 만에 딱 존 윌리엄스가 등장해서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거 대차 대조표 이름 늘려요.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요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양적 긴축을 하는데 멈추고 오히려 대차 대조표 줄이는 걸 멈추고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걸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양적 완화 아니냐. 그러니.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인하하고 양적 완화로 돈을 푼다. 그러면은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할 거고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약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그 로리 로건이 뭐라고 하냐면 12월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대요.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응? 대차 대조표를 늘려야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건 매파적인 거죠. 대차 대조표를 늘리자는 건 완화적인 거죠. 그러면은 긴축을 하면서 완화라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악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그렇죠. 밟고. 윌리엄스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이 사람도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돈은 풀재요. 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 뭐 한 사람 안에서도 싸우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잠깐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2년도에 트러스 모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2025년도에 2022년도. 2년도에 3년 전. 예, 3년 전이죠. 그때 네. 뭐가 있냐면 이 트러스 모멘트가 뭐냐면 영국에 이제 리즈 트러스라는 총리가 있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감세안 발표했다가 재정 지출한다고 감세안 발표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영국 국채 박살나고. 예, 박살났죠. 그래서 영국 국채가 박살났는데 그때 영국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국채 시장이 박살나요. 그랬더니 양적 완화를 했어요.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국채를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그때 그 얘기가 나와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영란은행이 이제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물가를 잡기 위한 것도 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올렸고.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사는 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국채 매입하는 게 단기에 끝나버려요. 한 달 내에 끝나버려요. 그게 이제 리즈 트러스 모멘트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던 케이스거든요. 지금도 되게 비슷해요. 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예. 그러면 윌리엄스라든지 로리 로건이 봤을 땐 이거 금리 인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불안한데? 이 느낌인 거고. 근데 반대편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모자라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연준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미국의 이제 유동성을 바라볼 때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갖고 있었냐면 고점일 때 거의 4.5조 달러 정도 지급준비금이 있었어요. 은행들한테. 지급준비금이 넘쳤거든요. 이러면 시중에 돈이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 지급준비금을 계속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950억 달러씩 줄였거든요. 팍팍 줄였어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줄여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그렇게 막 양적 긴축해서 줄이다가 레포 시장에서 발작이 나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긴 줄이지만 그 어딘가에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 라인이 오는 거죠. 발작하는 라인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지금 암실이에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저기 10m 앞에 누가 얘기해줘요. 저기 조금 앞에 압정이 바닥에 다 깔려 있다고. 압정 한 200개가 깔려 있다. 근데 소장님하고 저 맨발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아직 한 10m 남았으니까 조금 텅텅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5m 걸어가면 그 다음 어떡할까요? 이제 살살 이제 발을 를 갖다가 줄여야겠죠. 예. 그래서 950억 달러씩 줄이던 걸 650억 달러로 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250억 달러까지 줄였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가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뛰는 문제가 요즘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소장님이나 저 중에 한 명이 이런 거예요. 밟았잖아요. 밟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더 나가면 안 되죠. 예. 멈춰서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 멈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어쩌면 더 들어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백을 해야죠. 백을 해야지. 그러니까 적정 라인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2.8조 달러까지 줄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게 발작이 나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 언저리에 있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많이 줄였다가 양적 긴축으로 많이 줄였다가 다시 이걸 되감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차대조표를 매입 이제 국채 같은 걸 사서 대차대조표를 늘리겠죠. 그럼 이게 무제한으로 늘리겠느냐? 아니면 이 발작이 완화되는 그 레벨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올리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네, 예. 어느 쪽일까요? 리즈 트러스 때는 한 달이었어요. 그럼 이거 무제한으로 막 이만큼 늘릴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겠네. 크게 발작 안 하는 정도까지 늘릴까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끝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윌리엄스 총재가 끝에 이건 어떤 이렇게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늘리겠다는 건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예, 그럼 그 의미가 대충 이게 뭐냐면 이게 막 돈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 주차하잖아요. 평행 주차하려면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지급 준비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 천천히 내리다가 넘어가면 소리 나면 다시 올리고 이건가? 아닌가? 좀 더? 좀 더? 아니야?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짓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그 대차대조표를 늘리겠다는 그 포인트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지준을 찾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의 인하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연준 의원들끼리 지금 대박으로 치고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좀 지루하실 수가 있고, 야, 뭐 다 필요 없고 다음 주 빠지는 거야, 오르는 거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들었는 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연방 대법원에다가 압박하는 쪽으로 판결 나오기 전에 그냥 2,000불 뿌리고 싶은가 봐요. 아예 뿌리고 나면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도 깝깝할 것 같아. 네. 이건 무효야 이러면은 그동안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했던 거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는 거지만, 이거 그러면 2,000불씩 그 미국 국민들한테 뿌렸던 그 돈까지 토해내라 할 수도 없을 거고,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노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겠네, 돈이 풀릴 수가 있겠네 하는 생각에다가 저는 윌리엄스 총재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자산 매입을 갖다가 재개할 시간이 가까워졌다. 네. The time is getting closer. 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보고, 야, 그런데 왜 미국 장이 못 가?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빠져?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자꾸 이 단기 금리도 뭐 안정세는 보인다고 하지만 위태위태하고, 예. 그렇게 듣고 보니까 딱 그거네. 그 자산 매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QE처럼 또 지금부터 무진장 돈을 푼다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왜 제가 또 이해 못했던 이 사람들이 말장난하나 싶었던 거, 특히 월러가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한 어번던트한 레벨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앰플이죠. 충분한 레벨, 앰플한 레벨까지 오면은 우리는 QT도 중단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잘못하면 앞정을 밟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또 단기 자금에 또 약간 레포 발작, 네, 그렇죠. 무리한 게 올 수 있으니까 요 앰플한데 왔으니 약간 슬라이틀리 어번던트하게 조금은 더 풀자. 네네. 그거 갖고는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 논란, 버블 논란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이나 코인을 갖다가 여기서 또 전고점 번쩍 들어 올릴 재료로는 조금 약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유동성을 뿌려준다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갖다가 제거시키기 위해 이번에도 들어와 주는 이거는 호재예요. 이거는 자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호재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뭐 이 판에서 양적 완화까지 해줘 이렇게까지 해서 그건 조금 아니다. 나가는 거고요.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줄지를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린 그러니까. 거죠. 예. 닉 티밀하우스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연준 내부가 이렇게 분열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 네. 제 경험상. 네네. 극단적으로. 예. 이제 파월이 조율도 안 될 것 같아. 네네. 그거다 뭐 거의 갈참에다가 네네. 맨날 트럼프한테 찐밥 먹고 있으니까 안 예, 될 예. 것 같은데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도 그거 하고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라파엘 보스틱이 예. 내년에 임기 끝나면은 통상 그래 되면은 또 연준 이사회에서 이렇게 심사해갖고 또 연임시키고 이게 예. 관련돼. 예. 아니 나 진짜 은퇴할란다. 예. 지금 더러운 걸 많이 보는 거야 지금 보스틱이. 내 여서 뭐 연준 이사 그것 좀 더 하느니 나 때려치울란다. 내가 돈이 없나 가오갑나 이거지. 나 약간 그런 느낌도 받겠더라고. 아 예. 제 속마음이야.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 내피셜이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연은 총재도요. 내년 2월달에 한번 뒤흔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도 연준에 대한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연준 이사회 FRB 이른바 페더럴 리저브 보드 이사회가 7명인데 네네. 의장 포함. 네네. 지금 크리스토프 월러하고 네. 미셸 보우만은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회. 네네. 거기다 바이든 갖다 꽂았어. 네네. 그러면 7명 중에 3명인데 의장마저 트럼프 입맛에 딱 맞고 트럼프한테 이러는 사람으로 가버리면 7명 중에 4명이 그냥 트럼프가 까라면 까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일주일 정도 됐죠.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느린 사람은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우 씨. 참 이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 같아요. 중간 선거가 되게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건 좀 그냥 순수 뇌피셜인데 중간 선거에서 이게 승리를 하려면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칫 잘못하면 물가를 자극했었을 때는 예. 중간 선거에서도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성장을 탄탄하게 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수요를 억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 선거에서 애매할 수 있죠. 그럼 중간 선거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국제 유가를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 누르고 있고 커피, 바나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떨어뜨릴 거다. 그렇게는 저는 타코는 계속 될 거라 봐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커피 바나나에서 끝이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초에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는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거죠. 이제 제가 미국이고 미국 이외 국가예요. 관세 3% 때릴 겁니다. 그러면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협상장에 안 나오실 거예요. 30%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다 뛰어나오시거든요. 뛰어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금도 받고 그리고 무역 적자도 좀 줄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관세율을 낮춰드리면 돼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예.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요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에 난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 보시죠. 베센트가 했던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지난 8월 11일 날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베센트가 상호 관세는 녹아내려야 할 얼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날 그 얘기가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베센트 무역 불균형 개선 시 상호 관세 완화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잠깐 생각해 보죠. 네. 만약에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럼 유가가 낮아지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왜 오를까 보면 성장이 탄탄한 것도 있지만 관세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그래요.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달러에는
약세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를 낮춰주거나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은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제하는 거는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달러의 약세 압력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의 높은 관세율을 어떻게 바라볼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인도한테 뭐라고 했냐면 50% 관세잖아요. 예. 인도한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줄이는 것 같으니까 관세율 낮출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리고 브라질한테도 지금 관세율 조정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세율이 높은 게 트럼프 행정부한테도 인플레이션 압력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요. 예, 때리면은 맞는 놈만 아픈 게 아니고 때린 놈도 아프거든. 이제 뭐 커피, 바나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벌써 지주먹도 아프거든.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물가가 오르죠. 음. 근데 관세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년 대비해서 내후년의 물가는 관세를 내려주면 많이 내리겠지. 예, 낮춰질 수 있겠죠. 예. 그 얘기는 또 이제 좀 전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이거는 일시 조정에 그칠 수가 있어. 자산시장 입장에서 증시를 비롯해서 그렇죠.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수 있어. 결국은 이거는 더 가는 장이야라는 또 잠정 결론을 또 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글쎄, 뭐 그런 말씀보다는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되게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특히 관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관세는 또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예. 내년에 중간 선거를 굉장히 앞두고는- 가변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 외환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한 움직임도 크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협상 딜 같은 거에 의한 환율 변화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저희 10년 전에 누가 3,500억 달러 딜 분석하고 그랬겠어요. 예. 지금 딜 분석하는 게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럴 때는 트럼프 2.0 시기에는 이런 재무장관들이 하는 얘기 같은 거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 저도 좀 이렇게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마켓 볼 때 같이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